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른 시간 이렇게 설명에 참석해 주신 어머님들께 일단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초중등 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건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실제로 입시 면접에 나왔던 질문이거든요. 자, 책 2권을 선택한 후 한 책을 활용하여 다른 책을 비판하시오라는 질문입니다. 책 2권.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책 2권을 선택하시는데 대신 조건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누구나 알 수 있는 동화 중에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알고 어머니들도 알 수 있으니까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책 2권.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자, 2권 선택하셨나요? 아직 못하셨나요? 혹시 선택하셨나요? 선택하셨나요? 혹시 2권?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2권을 동화 엄청 많이 떠오르지 않나요? 근데 왜 선택하지 못하셨어요? 맞아요. 그 이유로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1권, 2권이 떠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야지? 이 고민이 되는 거.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책 2권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2권 갖고 네가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2권을 선택해야 면접관들이 우와 할까?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 평가 요소가 아닌데 좀 잘못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우리 어릴 때 읽었던 동화 가장 유명한 거 뭐 떠오르세요? 막 말씀해 보세요. 연결 필요 없이. 백설공주 좋습니다. 백설공주. 또 뭐? 뭐야? 구름빵이요? 죄송해요. 제가 모릅니다. 근데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동화책을 많이 못 봤나 봐요. 죄송합니다. 또 어떤 거? 아기돼지 삼형제. 좋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도 흔히 많이 떠올릴 수 있는 동화죠. 또 어떤 거 떠오르십니까? 예? 그래요. 콩쥐팥쥐. 뭐 많죠? 예? 또 뭐 있으셨던 것 같은데? 뭐 헨젤과 그레텔, 뭐 인어공주. 공주하면 시리즈 많잖아요. 백설공주, 인어공주. 공주는 아닌데 비슷한 거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뭐 많죠. 예. 이런 동화들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것이든 이야기 2개를 선택한 후에 그거로 답변을 구성하면 됩니다. 책 2권이 중요치 않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너무너무 익숙한 걸로 해볼까요? 인어공주랑 백설공주, 공주의 대표 산맥 2명 둘로 해볼까요? 인어공주, 백설공주, 느낌 오세요? 어떻게 연결하면 될지? 백설공주 굉장히 의존적이죠. 인어공주, 인어라는 운명에 맞서 싸우죠. 의존성과 주체성. 됐네? 시작하면 되겠네. 이겁니다. 저는 백설공주와 인어공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인어공주로 백설공주의 의존적인 측면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백설공주는 계모의 위협 때문에 숲속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예의도 없이 어느 집에 가서 묵습니다. 그곳은 7난장이가 사는 집이었는데 7난장이가 착한 난장이었기망정이지 범죄자였으면 백설공주의 인생은 나락으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백설공주는 멍청하게 또 아무 생각 없이 독사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거의 죽을 뻔하죠. 이때도 백설공주를 도와주는 건 백설공주 자신이 아니라 왕자였습니다. 만약에 백설공주가 들어간 집에 7명이 범죄자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독사과를 먹고 쓰러졌을 때 왕자가 근처를 지나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백설공주는 의존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백설공주가 해피엔딩을 맞이한 것은 오로지 운적인 요소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인어공주는 자신이 사랑하는 왕자가 생기자 인어라는 운명에 맞서 싸우면서 자기 목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왕자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
무트로 나와 주체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비록 마지막은 물거품이지만 저는 인어공주의 이런 주체적인 자세가야말로 성공을 위한 그리고 성장을 위한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느낌 오시죠? 여기에 만약에 학교에 어필을 하고 싶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저를 뽑아주신다면 학교에 입학해서라도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대로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제 인생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려운 책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 인어공주 백설공주면 어때요? 충분히 여기서 두 책을 갖고 연결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은 답이 되겠죠. 결국은 이런 질문은요, 얼마나 네가 수준 있는 책을 읽었느냐를 보고 싶은 질문도 아니에요. 더해서 이 두 권에 대해서 네가 얼만큼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지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백설공주 딱 두 가지만 얘기했잖아요. 난장이, 독사가. 인어공주는 목소리 버리고 적극적으로 왕자에게 대시. 다른 디테일은 필요 없었죠. 결국은 이런 면접 질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요, 네가 뭘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네가 알고 있고 경험한 걸로 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어떤 가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관련된 질문들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면접 질문. 서울의대 면접 기출문제입니다. 보면은 처음에는 동백, 그 다음엔 매화, 마지막으로 목련, 세 꽃에 대한 특징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질문을 볼까요? 제시문에 나온 꽃들을 인간의 삶에 비유해보라. 자, 지식을 묻는 게 아니죠. 너 이 꽃들을 가지고 인간의 삶의 유형에 어떻게 대입시킬 수 있어?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의 삶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 이 질문입니다. 의대예요. 지식 안 묻고 있어요. 두 번째, 제시문에 나온 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역사적인 인물을 소개해봐라. 자, 여기 지식 하나 줬어. 네가 적어도 역사적 인물 하나는 알 거 아니니? 자, 그 두 지식 갖고 네가 뭘 만들어낼 수 있니? 이런 질문입니다. 과거같이 가장 인상 깊은 책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그런 식의 네가 뭘 알고 있어를 묻는 질문과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죠. 이게 지금 우리 현 시대가 원하는 인재고요. 입시가 원하는 인재라는 얘기입니다. 자, 면접 얘기만 하니까 수능 있잖아요. 수능. 보여드릴게요. 수능도. 그래서 요 얘기만 하고 수능으로 넘어가죠. 지금 잠깐 앞 슬라이드에서 나왔지만 이런 식의 역량은 이미 2015년에도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때 역량이라는 건 뭐냐면요. 단순히 이 지식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지식을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이 능력 플러스 지식 혹은 문제를 접하는 인성, 태도, 이 세 가지를 합한 개념입니다. 이 역량교육에서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초적인 지식, 핵심적인 지식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고 싶은 능력의 초점이 어디가 있냐?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부분에, 특성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 안이 확인한 다음에는 네가 그 지식 갖고 뭘 할 수 있는데라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면접에서 가면 인성이 중요하긴 한데 이때 인성이라고 그러면 착한 일을 떠올리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 면접 그리고 자소서 보면 인성 영역 있죠. 그거 작성하는데 인성은 거기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부터의 학생의 태도, 말, 음성, 얼마나 이 친구가 명작에 임할 때 자세가 어떤지 여기서 인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때 인성은 뭐죠? 착한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것보다 공동체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공동체에 얼마나 기여하는 사람인지, 리더십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자기주도적인지, 이게 다 인성입니다. 품성이죠. 퍼스널리티잖아요. 모럴리티가 아니에요. 도덕성이 아니에요. 인성은 퍼스널리티, 개인의 개성, 그게 얼마나 매력적이냐예요. 그리고 저건 일종의 태도죠. 아까 눈치를 보는 학생들 얘기했죠. 뭘 얘기해야 저쪽이 좋아할까? 탈락. 너넨 안 뽑을래. 왜?
눈치 보잖아요. 정답이 없는 거에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런 인재를 떨어뜨리려는 게 현행 입시 제도입니다. 두 번째, 뭔가 암기해서 많이 알아. 근데 그것과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어. 응? 너도 탈락. 너도 뽑지 않을래. 그 현행 입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입시는 what you know. 네가 아는 것. 네가 아는 게 뭐야를 묻는 게 아니라 what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는 것. 너 뭐 할 수 있니를 묻는다는 거죠. 자, 면접만 나와서 수능 있잖아요. 수능이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대학에서 학문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과거 학력고사 지식을 물어봤죠. 수능 자체가 원래 능력을 보려고 했던 시험이에요. 근데 거기를 능력을 보려고 하는 시험을 암기로 뚫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았죠. 수능은 그거와 싸웠던 역사입니다. 물론 내신을 잘하는 친구들이 수능 점수가 높을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신이 정말 내신을 잘하는 친구들은요, 어느새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스카이를 가겠죠. 근데 유독 내신은 점수가 좀 나오는데 수능을 망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엄청난 성실성과 암기력으로 내신을 커버해왔던 겁니다. 근데 수능에서 안 되는 거죠. 자, 수능 이것도 능력을 본다는 걸 입증시켜 드릴게요. 수능 국어 2022학년도 19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 다 줍니다. 이미 다 줬어요, 배경지식은. 그리고 너 이 지식으로 이 시 해석해봐요. 자, 어떤 친구 떨어뜨리려는 겁니까? 줄치고 외우고 이건 무슨 의미. 너 그대로 하면 틀릴걸? 이거에 맞게 해석해야 돼. 이거예요. 보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고,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고, 계절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돼가는 일제강점기 현실을 묘사했대요. 그러니까 요 보기에 제공된 지식으로만 이 시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자습서에 나온 거 줄치고 외우고 했던 거 소용 있나요? 이 문제 풀 때? 아무 의미 없어요. 단적으로 보여주죠. 이따가 우리 선생님들이 어휘 얘기하시면서도 말씀하실 건데, 수능에선 그래서 사자성어 문제가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니네 사자성어 얼마나 아는지 우리 별로 관심 없거든. 내신에선 여전히 나오지만 수능에선 사자성어 비중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한다고 사자성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수능의 기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비문학. 해겔과 기축통화 문제가 거의 학생들의 멘탈을 털었거든요. 근데 해겔을 가져오면 많이 힘드시잖아요. 기축통화 그나마 좀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축통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기축통화 문제 중에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쓱 보면은 기축통화, 환율, 유동성, 통화, 뭐 금태환, 금본위 체제, 뭔 소리야? 어휘 하나도 모르겠죠. 학생들이 어휘 중요해요. 비문학에서 어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어휘를 모르면 당연히 힘듭니다. 게다가 이 어휘를 정확하게 외우려면 개념어들이죠. 배경지식도 필요합니다. 이건 어디에 목차를 가져온 거냐면요, 고등학교 선택 과목 경제의 목차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러면 어머니들 지금 걱정이 시작됩니다. 비문학 잘하려면 사회과 선택 과목 다 공부해야 돼? 큰일 났네. 자, 근데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는요, 어휘와도 관련이 없었고 배경지식과도 관련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사고력만 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볼까요? 문제부터 잠깐 보죠.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어요. 뭐 추론이라는 건 이따 우리 비문학 설명하시는 선생님께서 잘 얘기해 주시겠지만, 추론이라는 것은 제시문에 나와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합당한 판단을 내리는 걸 얘기하거든요. 사고력의 요소가 들어가 있죠. 자, 근데 이거 추론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표시한 부분만 잘 읽으면 돼요. 자, 잠깐 볼까요? 브레톤 우주 체제에서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줘야 된대요. 즉, 금 1온스는
무조건 35달러죠. 브레턴 우드 체제에선. 고정이에요. 정말 이해 못하진 않죠. 1온스를 35달러로 맡겨내줘야 된다. 온스가 뭔지는 몰라도. 그죠? 그 다음에 가치를 내리는 게 평가절하. 평가절하 뭔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치를 올리는 게 평가절상. 이거 이해 못하진 않겠죠. 평가절하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네. 가치가 오르는 건 평가절상이네. 이거 풀면 돼요. 자, 이걸로 풀 수 있는 문제의 정답률이 22%. 2022년 수능 국어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 충격적이죠? 5번 보세요.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즉 달러화에 대해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자, 마르크화가 달러에 대해 평가 절상됐으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할 수 있는 달러 양은 늘어나죠. 이 생각을 못해요. 달러 양이 늘어나면 구입할 수 있는 금의 양도 늘어나죠. 그럼 감소가 아니라 증가. 22%만 맞췄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어휘, 배경지식 중요해요. 근데 정말로 학생들이 비문학에서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능력. 사고력이 없어 틀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비문학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능 국어는 항상 나오죠.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고, 그 다음에 국어는 이해력과 창의적 사고력 측정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고도 항상 얘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우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기조가 바로 비문학 독서의 비중이 15문제에서 17문제로 지금 늘어났죠. 동시에 화작과 언매 안으로 문법이 선택으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문법 같은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네가 딸딸 외운 거 우린 안 낼 거야. 네가 처음 보는 거, 새로운 거에 얼마나 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볼 거야.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영향은요, 고등학교 내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내기 전에 이런 선생님도 있어요. 나는 수능형으로 내. 이런 식으로 문제 낸다는 거예요. 너네 이해하고 적용해야 돼. 아까 같이 보기같이 학생들이 처음 보는 지식 주고 적용해봐. 이런 거 낼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수능이 목표로 하는 게 중등에 내려오면 나오는 게 있죠. 외부 지문. 뭐죠? 외부 지문? 니네가 안 배운 지문 낼 거야. 근데 외부 지문 그냥 내버리면 애들이 너무 틀리고 어머니들의 반발이 심할 거니까 외부 지문 뭐 낼 건지 정도는 알려주죠. 네. 나중에 이제 안 알려주죠. 고등 가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외부 지문이. 그게 바로 이런 수능과 현인 입시 제도의 능력을 보려고 하는, 역량을 보려고 하는 목적에 맞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 방식들입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반복적으로 외우고 왜를 묻지 않고 수동적인 학습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대신 상의적 역량, 융합적 역량,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잠깐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근데 내신 기간에 들어가면 막 신규생들도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하긴 좀 힘들어요. 물론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도와주긴 하는데 일단 당장 중등 내신을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 내신 점수를 뽑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나고 나서 정규 수업 땐 그러면 뭘 집중하냐? 그때 이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수업을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결과 현재 꾸준히 우리 정규 수업을 들었던 학생과 이번에 내신 신규로 들어온 학생들 사이에 편차가 굉장히 지금 커요. 지금 내신 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신규로 이번에 내신 들어온 친구들을 어떻게 우리 정규 수업을 쭉 들었던 친구들 수준으로 올리느냐가 항상 걱정이에요. 역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따 우리 국어와 비문학 설명해 주신 선생님들이 잘 얘기하시겠지만,
국어 비슷한 개념이 반복된다? 원래 국어가 그래요. 반복하면서 좀 더 어려운 지문에 적용하면서 능력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은 지식 위주의 생각을 계속하니까 배웠던 개념 또 배우는데 왜 배워야 돼? 뭔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국어라는 과목, 입시가 원하는 인재가 뭔지를. 그래서 농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농부가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선 당연히 많은 논이 필요하겠죠. 그게 전 지식이라고 봅니다. 근데 논만 많다고 많이 농작물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죠. 기술도 있어야 되겠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기술.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능력이 만났을 때 역량, 즉 생산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희 교육은 바로 이 핵심적인 기술을 이해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서 결과적으로 역량을 늘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오프닝으로 지금 현행 입시제도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적이 뭐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능력을 무엇을 해야지만 길게 대입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1부에서는 뒤에 이제 문학 문법 그리고 비문학 그리고 간단한 클리닉 과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잠깐 Q&A 시간 이후에 대학 입시가 지금 바뀌었죠. 어떻게 대입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요 근처에 특목 자사 그리고 목동권 학교들을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지를 2부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선생님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요 지금. 박지원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문학과 문법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등부 강사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이른 시간에 이렇게 설명회를 듣기 참석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앞서서 원장님이 되게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머릿속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셔서 어머님들이 조금 혼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직관적으로 그래서 문학문법 지금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김종길은 어떻게 가르칠 건데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에 와닿을 수 있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어쩔 수 없이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는 수능이겠죠. 그래서 수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기사는 작년 수능에 대한 어려웠다 이런 기사고요. 혹시나 뭐 지금 중3 자녀보다 위에 형이나 누나 혹은 오빠, 언니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너무 어려웠다. 진짜 어려웠다. 뭐 비문학 아까 뭐 헤겔, 브레턴, 뭐 우즈, 뭐 저희도 가끔 이 정도까지 내나 싶을 정도로 어렵게 냅니다. 그걸 제가 수치화로 좀 충격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2019년, 20년, 21년, 22년 수학과 국어의 만점자와 표준 점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메디컬 대학 가거나 혹은 뭐 이과에 좀 최상위권을 가거나 이런 친구들은 수학을 엄청 많이 하죠. 저도 가끔씩 좀 놀라는 게 좀 공부 잘한다 하는 친구들 책에서 선생님 수학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랬는데 뭐 중학교 가르쳐 줄게 미적분 꺼냅니다. 그럼 저도 선생님 이건 안 될 것 같다. 엄청 수학을 미리 지금부터 엄청 하는 거죠. 왜냐? 옛날에는 수학의 킬러 문제라고 해가지고 막 강사님들이 일타 강사님들이 보면 대학 수학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풀어야 빨리 풀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수학이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국어가 그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2년 수능 수학 가형 나형 합쳐서 만점자가 2,700명이죠. 전국에서. 그에 반해서 국어는 몇 명이죠? 28명입니다. 전국에서. 한 해 수능을 몇 명이 볼까요? 적어도 몇만 명이 보는데 그 중에 28명. 그러면 지역 편차 고려하더라도 저는 양천구에서 1명, 2명 나왔으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둘러봐도 너 국어 100점 맞았어? 없단 얘기죠. 그리고 그걸 또 표준 점수라는 점수로 봤을 때 표준 점수는 그거죠. 똑같이 100점을 맞았을 때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 즉 난이도가 더 높았다는 겁니다. 수학보다 우리가 흔히 킬러 문제가 있는 진짜 어렵다. 애들 열심히 4년, 3년 동안 열심히 고등수학 가르쳤지만 만점 받아도 147점. 국어는 만점 받으면 149점. 그럼 똑같이 만점을 받아도 국어 만점 받은 친구가 더 점수가 높고 더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수능에서 이제 고득점을 판가름하는 과목은 국어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국어입니다. 수학 조금씩 난이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능에 바뀐 점,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좀 바뀐 점, 작년부터 바뀐 점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잠깐 설명하셨지만 비문학이 2문제로 늘었고요. 비문학 비중이 늘어났다는 건 뒤에 이제 이하연 선생님께서 또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저는 문학이랑 문법을 좀 보자면 문학도 2문제가 늘어서 17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겼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입니다. 언어와 매체는 문법입니다. 매체 제시문을 가져다 주고 그 안에서 문법적인 요소를 찾는 겁니다. 화법과 작문은 대화, 뭐 논설문, 혹은 뭐 누구 설득하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문법 안 해도 되네. 선택 과목이니까. 아니요. 고등 내신에서는 여전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능 문제를 죄송하지만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하나 더 가져왔는데 정말 저 때도 그렇고 어머니 때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정철의 3위인곡인데 정말 어려운 작품이죠. 제가 국문과를 전공했지만 정철은 그 기회가 된다면 뭐라고 멱살 잡고 싶을 정도로 굳이 강원도에 임금님이 뭐 명령을 내려서 갔는데 놀면서 시를 왜 쓰는 건지 그걸 굳이 후대에 남겨가지고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술 먹고 놀았으면 됐을 텐데 남겨서 아이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죠. 3위인곡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별곡들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야 이거 외워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조금 수능이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아까 했던 말과 좀 반대되는 말이지만 그걸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네모칸 친 것만 좀 볼까요? 물론 이런 어휘들은 어렵지만 영탄적 어조, 독백적 어조 뭐지? 라고 생각하면 중학교 수준보다 조금 낮으신 겁니다. 죄송하지만 왜냐? 제가 작년 신목중학교 기말고사 문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왼쪽에 보시면 아유 읽을만 하죠? 정철의 3위인 것보다는 그쵸? 엄마 걱정,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쉬운 현대시에서 뭘 찾느냐? 똑같습니다. 영탄적 어조가 있니? 수능이랑 문제유형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수능에서는 어려운 작품, 못 보던 작품에서 문학 개념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내신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에서 있냐 없냐만 외우면 되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외부지문 한번 볼까요?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서정주의 추천사죠. 향단이한테 그네를 미래라는 춘향이의 모습을 보고 어조를 찾아봐라. 똑같습니다. 처음 보는 작품에서 문학 개념 찾아봐라. 라는 문제가 외부지문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중학교 지금 목동권 선생님들이 외부지문 내는 이유는 수능과 똑같이 내려고 하는 거예요.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그래서 기본적인 문학 개념은 수능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영탄적 어조, 독백적 어조, 중학교에 배웠다고 끝이냐? 아니요, 고등학교 수능에서 나옵니다. 난이도만 어려워질 뿐. 그래서 다양한 문제에서 내가 이걸 찾을 수 있는 역량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김종길 선생 그거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래서 제가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화자의 정서 태도, 화자의 어조 둘 다 기본적인 문학 개념이죠. 아까 담담한 어조, 독백적 어조, 관조적 태도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다양한 지금 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의 작품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신동엽의 봄은, 백석의 수라, 김광균의 운수저 다양한 작품에서 어조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빼오는 겁니다. 백석에서 애상적인 어조 찾아봐. 자, 지금 제가 내신을 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단정적인 어조 찾아봐 라고 하면 가장 먼저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단정적이 뭔데요? 단정적 어조가 뭐죠? 그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망설임 없이 결의가 드러나게 입장을 밝히는 딱 내 의지를 딱 밝히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찾기 어려워합니다. 어디 있는지 찾아달라고 하죠. 그게 어디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단정적 어조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고등에서는 처음 보는 작품에서 이거 망설임 없이 얘기하는 거 같네. 단정적 어조겠다.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꼭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예비고일에서 좀 고등학교 작품 선행 같은 거 아까 같은 뭐 3위인곡, 송비인곡 조금씩 안 하나요? 여기 나온 작품들이 다 고등학교에서 나오고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고등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아까 같은 뭐 엄마 걱정 이런 시들은 졸업해야죠. 이제는
조금 더 어려운 시에서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단계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자료를 조금 가져왔는데요. 파란색으로 써있고 빨간색으로 써있죠. 파란색으로 써있는 거는 이 작품 자체의 내용입니다. 작품 자체에서 이 작품의 상징성 혹은 뭐 어떤 심상을 사용했네 뭐 이런 것들. 근데 빨간색은 문학 개념들을 바탕으로 뽑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내신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파란색을 딸딸딸딸 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단정적 어조를 찾아주세요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그래서 문제에 나오면 이 시에서 단정적 어조가 사용됐는지 안 사용됐는지는 알지만 지금 내신을 하는 아이들은 단정적 어조를 찾아내는 방법은 몰라요. 그래서 저희의 내신 진짜 중학교 때 정말 잘했어요. 근데 모의고사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찾아줘서 그래요. 단정적 어조 있거든 이라고 얘기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등부 예비고1에서는 이런 빨간색에 되어 있는 문학 개념을 찾아내는 능력을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아까 배웠던 작품과는 또 다른 차, 김광규의 상해, 껍데기는 가라. 아까 뭐 은수저, 백석, 소라 이런 작품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은 중등은 한 작품을 정확하게 아는 거를 좀 집중을 했지만 고등부에서는 계속 말씀하다시피 이런 작품에서 예찬하는 태도, 의지적인 태도, 관조적인 태도, 직설적 어조 찾아봐라. 뽑아내봐. 한 가지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념도 한번 찾아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더 이상 선생님 그래서 예찬이 뭔데요? 직설, 관조가 뭔데요? 이런 걸 물어보지 않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등국어 특히 문학에서는 개념을 일단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더 이상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선생님한테. 단정적이 뭐죠? 그리고 그걸 작품에서 여러 작품에서 뽑아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도록 저희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학은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문법은 그럼 어떡하냐? 문법. 요걸 보기 전에 문법 잘 아냐고 자부하는 사람이 잘 없죠. 왜냐? 저희는 한국어 모국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 사용하는 게 문법적으로 웬만하면 맞거든요. 그쵸?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해 볼까요? 어머니, 혹시 깻잎은 시옷 받침이잖아요, 어머니. 근데 왜 깨십으로 발음 안 하고 깻잎으로 발음하죠? 혹시 아이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야, 그냥 발음이 그렇잖아. 평생 난 그렇게 썼는데? 그쵸? 영어권 사람의 외국인한테도 나이프에 K 들어가는데 왜 크나이프라고 안 하죠? 그럼 뭐라고 할까요? 묵음이잖아. 그냥 그런 거야. 저희는 문법을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동으로 터득되는 거. 한국인, 모국인이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발음을 해봐요. 자기 발음이랑 틀리면 그냥 고르거든요. 그게 조금 문제인데 문법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수능에서 문법이 조금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선택 과목에 화법과 작문 혹은 언어와 매체, 대화하는 법을 하거나 문법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된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됐냐. 문법을 고른 애들이 10명 중에 3명밖에 없었습니다. 30%. 왜냐? 어려우니까. 어렵거든요. 평소에 말하는 건 쉽지만 문법으로 풀어내는 건 어렵거든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표준 점수에서 보이죠? 왼쪽에 147점이 화법과 작문이고요. 오른쪽이 언어와 매체 문법입니다. 표준 점수 2점 차이 나죠, 어머니?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그냥 쉬운 거 해서 만점 받는 게 낫지 않나? 화법 작문이 낫지 않나? 근데 언어와 매체 고른 애들이 훨씬 더 고득점에 높은 있는 대학교로 갔겠죠. 왜냐? 내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표준 점수를 많이 얻으려면 어려운 과목을 골라야 되니까. 그럼 그렇다고 문법이 어렵나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문학이랑 똑같아요. 중등에 나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요번에도 어렵다고 얘기했지만 또 쉽다는 예를 하나 가져왔어요, 어머니. 수학능력시험 언어와 매체 39번입니다.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35항. 모음, 오, 우로 끝난 어간에 아, 어, 앗, 어시 어울려 와워, 왓, 왓으로 될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준말에 대한 규칙입니다. 심지어 붙임 2도 있네요. 35항은 좀 헬이죠. 왜 뒤에 어시 어울려 웻으로 된 적에도 준대로 적는다. 설명하기 정말 어려워요. 밑에 문항도 볼까요? 2줄짜리로 계속 나와 있어요. 벌에 쏘이요 막.
이거 진짜 고등 문법 큰일 났다. 자, 중학교 제가 교과서를 가져왔어요. 저희 책도 아니고요. 학교 교과서입니다. 똑같이 있죠, 어머니? 35항. 5로 끝난 어간에 어쩌고저쩌고 준대로 적는다. 붙임도 있네요, 여기. 책을 잘못 편성한 걸까요? 수능에 나오는 문제를 누가 중학교 교과서에 실어 애들 어렵게. 아니죠. 똑같다는 겁니다. 요거에 해당하는 그 당시 시험 문제인데요. 밑줄 친 부분에 표기가 적절한 것은 뱉던, 괴었다, 그었다, 오뚜기. 자, 뱉던, 괴었다, 왠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쉽게 문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풀 수 있으면 상식적으로는 저것도 풀 수 있어야 되지만 조금 문제 난이도 차이가 높은 거죠. 똑같은 조항을 가지고 난이도만 높인 겁니다. 그럼 그 말의 즉슨 뭐냐? 문법도 똑같다는 겁니다. 저희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형태소, 어근, 접사, 쉬운 문법 개념이 중등 수준에서는 요 정도로 나옵니다. 구름을 파생하면 먹구름, 합성하면 구름다리. 기본 문제죠. 아까 얘기했던 중등 수준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개념, 수업은 똑같겠죠. 이렇게 도시구에 대입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해야 되는 능력을 가져오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서 꼬아서. 문법도 이렇게 심한 문제로 나오면 고등까지 충분히 오히려 문학보다 더 어려운 송강정철 아까 안 해도 돼요. 3위인곡 안 해도 되고 오히려 그 조항만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진다면 언어와 매체 39번 같은 거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동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문학과 문법 더 이상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외워. 자, 내신, 저희가 물론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다 분석을 해주지만 모의고사나 수능 더 넓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생각하고 그 개념을 정확히 숙지한 걸 바탕으로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학이랑 문법에 대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가르칠 거고 현재는 어떤 걸 중심으로 봐야 되는가를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그 다음은 아까부터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프닝부터 말씀드렸던 비문학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 어떻게 시켜야 되죠? 에 대해서 저희 이하영 선생님께서 저를 이어받아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사 이하영입니다. 지금 거의 한 40분 정도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수업을 하면 꼭 이렇게 한 40분 정도 됐을 때부터 눈이 풀리면서 시계를 자꾸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 조금 집중해서 이제 마지막 파트까지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문학하고 어휘 파트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까 전에 앞부분에서 이제 김용건 원장님하고 이제 박지원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을 잠깐 해주시기는 했지만,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문학이 수능에서 조금 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1년도 수능에서는 15문항으로 출제되었지만 작년부터 시행된 수능에서는 17문항으로 2문항이 더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2문항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게는 4점에서 크게는 6점까지 차이가 나는 거니까 등급이 하나 두 개씩 움직이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게 비문학이 대체 뭐냐? 문학하고 문법은 뭐 이전에 뭐 아이들 내신 시험에서도 많이 접해보셨던 그런 영역이라서 뭐 기본적인 개념이 있고 그것을 이제 외운 다음에 어떤 작품이나 문제에다가 응용하는 영역인 건 알겠는데 비문학은 뭐 개념이 있는 그런 과목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떤 과목이냐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영역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문학 영역은 독서 영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읽는 그런 책 읽는 그 독서 말고요. 고등 사고력과 독해 능력을 측정하는 가장 직관적인 영역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등 사고력 그리고 독해 능력이 뭐냐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실적 독해랑 추론적 사례 적용 독해 능력이라고 여기 2번에 쓰여 있잖아요. 여기서 추론적 사례 적용 독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적 독해는 쉽게 말하면 단순 내용 일치 문제예요. 지문에 이제 내용이 쭉 나와 있으면
여기서 이 내용 찾을 수 있어? 이거 맞았는데 틀렸는지 OX로 너네 찾을 수 있어? 라는 단순 틀린 그림 찾기 문제가 단순 내용 이해고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어려운 사고를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게 고차원적 사고력입니다. 문항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지문과 문항은 방금 말씀드린 사실적 독해, 그러니까 단순 내용 일치 문항입니다. 여기 발문 보시면 바로 처음부터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죠. 말 그대로 너 이거 똑바로 읽었어? 세세한 부분 잘 안 놓치고 읽었어를 물어보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답이 이게 2번인데 소비자의 수요가 일정한 상품에서는 채찍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선지잖아요. 지문이랑 연결을 지어보시면 이게 채찍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거든요. 그런데 채찍 효과 예시를 설명하면서 상품 특성상 소비자 수요는 일정한데 그럼에도 일어나는 어떤 문제, 이게 바로 채찍 효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예시에서는 소비자 수요 일정하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 선지는 일정한 상품에서는 안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이거 틀린 거네? 애들이 바로바로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항만 보면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비문학 생각보다 쉬운데? 문학처럼 막 베베 꼬여있는 것도 아니고 막 함축적 의미 생각할 필요 없고 문법처럼 암기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읽으면 바로 답 나와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비문학을 풀게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문제를 풀리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지문이 나와 있으면 한번 그냥 대충 눈으로 쓱 읽어요. 그리고 문제를 열심히 읽죠. 그리고 수요 일정 찾아요. 미친 듯이. 그 다음에 다음 단어 주문 변동폭 어딨어 이러면서 거의 틀린 그림 찾기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비문학을 학습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어려운 사고 능력인 추론적 독해 능력, 고등 사고력에 대한 공부가 미비해지게 됩니다. 그 추론형 문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사전적 정의를 가져왔는데요. 이 두 번째 뜻 봐주시면 되거든요. 어떠한 판단을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니 추론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판단을 근거로 했을 때가 이 판단, 근거가 되는 판단이 바로 제시된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지문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를 학생들이 직접 도출해내는 게 추론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여태까지 뭐 틀린 그림 찾기로 문제를 풀어왔던 친구들이 힘든 거죠. 지문에 내용이 딱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발문도 조금 차이가 있죠.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럼 추론형 문항이 뭔지 알겠고 요즘 수능에서 출제하는 게 이런 식의 고등 사고력을 묻는 문항이라는 것까지는 어머님들이 지금까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어머님들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이런 거 막 이렇게 훈련하면 당연히 늘겠지만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이런 거 좀 기본적으로 그럼 책을 많이 읽으면 자연적으로 습득되는 능력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 아이가 비문학에서 좀 좀 강하지 않을까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도움은 분명히 되죠. 다양한 텍스트를 읽으면 그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숨어진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능력은 생기지만 단순하게 많은 양의 책을 읽는다고 해서 이 추론형 사고력이 그냥 쑥쑥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그 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 중심 수업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조금 수월하게 이 추론형 문항을 풀어낼 수 있을 테지만 그냥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는 대비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1, 2학년 때 이런 독서 토론 수업을 진행했던 친구들은 이제 예비 고1 이 시점에 들어서서는 이 향상된 사고력을 바탕으로 비문학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조금 더 집중하는 수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 결국 요약을 하자면 지문을 유기적으로 읽어가는 능력을 먼저 기르고 이 유기적 독해 능력을 바탕으로 완벽한 근거를 들어서 감이 아니라 이건 이래서 틀렸고 이건 저래서 맞아요라고 설명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런 비문학 문항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시범을 보여드릴 거예요. 한 지문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해버리면 어머님들이 설명회 들으러 오셨다가 너무
곤욕을 겪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문항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이제 이 문항을 제가 같이 읽어볼 건데, 지금 이 문항에서 물어보는 게 밑글을 바탕으로 이걸 근거로 삼아서 기억의 원인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그러면 기억이 어디 있는지 가보니까 이 지문의 가장 첫 번째 지문에 있어요. 이게 글씨가 조금 작아서 뒤에 계신 분들은 보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제가 1문단은 좀 읽어드릴게요. 1문단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2002년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폴란드를 이기고 사상 처음 1승을 거두자 비더 레즈라고 새겨진 티셔츠 수요가 폭발했다. 그 아까 기축통화 지문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하시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례예요. 하지만 실제 월드컵 기간 동안 불티나게 팔린 티셔츠로 수익을 본 업체는 모조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이를 제조하는 업체였다. 오히려 정품을 생산해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했다. 이게 바로 이 밑줄 친 문장이고요. 기억이고요. 실제로 많은 브랜드 업체들은 월드컵 이후 수요가 폭락해 팔지 못한 재고로 난처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죠. 지금 1문단에서는 어떤 사례를 어떤 개념을 막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사례를 우리에게 던져주죠. 정리를 해보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는데요. 티셔츠의 수요가 분명히 폭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브랜드 업체, 이것을 정당하게 판매하는 업체의 수익은 늘어나지 않았죠. 오히려 재고가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에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찾아와 라고 하는 게 이 추론형 문항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들이 알겠어. 이거 사례의 원인을 찾아야 돼 하고 열심히 이 근방을 1문단 밑에 2문단, 3문단을 열심히 헤매요. 여기 나와 있겠지. 질문을 던졌으니까 답을 바로 해주겠지. 지문 전체적인 구조 보실게요. 이게 1문단부터 7문단까지 내용이 꽤 길어요. 꽤 긴 지문인데 이걸 하나하나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구조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용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문단에. 공급 사슬망 관리라는 용어를 제시하면서 이 현상은 공급 사슬망 관리의 핵심을 설명해 줄 수 있대요. 그래놓고 공급 사슬망이 뭔지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3문단으로 넘어가서 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드디어 이제 답에 대한 근거가 나오나 보다 하면서 애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막 읽어요.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를 우선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공급 사슬망 안에 또 다른 개념인 채찍 효과를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애들이 채찍 효과가 원인인가 보다 이러고 이제 막 읽는 거죠. 그래서 막 예시 나오고 정의 나오고, 근데 3문단이 꽤 길죠. 애들이 채찍 효과를 이해하는데 자신의 어떤 에너지를 막 쏟아요. 그래서 그럼 원인이 채찍 효과라는 건가?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 문단에서부터 그렇다면 이런 채찍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4문단을 읽을 때쯤이면 1문단에 제시된 원래 질문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채찍 효과 이런 거였는데 원인이 뭐 첫 번째 수요의 왜곡 때문이다. 수요의 왜곡 이건 또 뭐야? 막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5문단 나오니까 또 두 번째 이유는 공급 사슬망에서부터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 수 블라블라블라블라. 두 번째 이유도 나오고 6문단에 채찍 효과가 일어나는 세 번째 이유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채찍 효과에 이제 온통 정신이 쏠려서 1문단의 내용은 깜빡 잊죠. 그러고 문제를 풀러 갔을 때 맞다. 기억 원인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었더라? 하면서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 비문학 내용을 제가 채찍 효과는 뭐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냥 책 읽어주는 여자예요. 저희 학원에서는 얘들아 여기 봐. 여기서 문제를 제기했잖아. 그것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돼. 그런데 그 현상의 원인이 채찍 효과라고 하지. 그럼 3문단의 첫 번째 근거가 나온 거야. 그런데 4문단, 5문단, 6문단은 다시 이 채찍 효과의 원인을 설명하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돌려놓고 보면 원인이 4, 5, 6문단에 나와 있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로 채찍 효과가 있고 그 채찍 효과를 이해했으면 다시 궁극적인 결론이 1문단에 생긴 그 사례인 거야.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단들을
단독으로 분리된 형태로 그냥 내용이 이해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유기된 글이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그 구조를 연결해주는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지문을 장악을 해야 아이들이 추론형 문항이 나오더라도 이게 문제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사실 여기 사문단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걸 아이들이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이 아니라 이렇게 각각의 문단을 유기적으로 독해하는 능력을 배양을 한 뒤에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문제의 정답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하겠죠, 선생님이니까. 근데 아이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각각의 문단들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연습을 아이들에게 직접 시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학생이 직접 제가 아까 보여드린 구조도를 옆에다가 메모를 한 거예요. 보시면 1문단에 나온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2문단에서 그냥 단순히 2문단 내용 요약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1문단에 나왔던 관점을 비판하고 있어 하고 1문단, 2문단 연결 짓습니다. 그리고 3문단도 정리를 할 때 2문단이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적어놨죠. 아이들이 직접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면 학생들이 선생님과 똑같이 지문을 읽을 때 단순한 세부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문단과 저 문단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학습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휘 얘기를 조금 드릴 건데요. 어머님들 우리 친구들 영어 공부도 하고 수학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영어 공부할 때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공부 영역들 하면 구문 독해도 있고 뭐 문법도 있겠지만 단어장 제일 먼저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영어는 특히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걸 잘 알고 계셔서 뭐 막 귀에다가 꽂으면 막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막 하루 30분 들으면 막 단어 몇 개가 뭐 암기가 저절로 된다더니 뭐 뇌에 새겨진다더니 뭐 이런 그런 기기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단어만 노린 그런 강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영어 공부를 할 때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데 정작 국어에서는 그래도 우리 말인데 아이들이 이 정도 단어는 알지 않을까? 하면서 조금 국어 공부에서 소홀히 여겨지는 게 바로 어휘 파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잠깐 이걸 보실까요?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유형이 밑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해서 난이도가 중하 정도 되는 문항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틀린 문제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1번에 절충이라는 말을 몰라서 아이들이 문제를 1번이 답이 아닌데 골라오는 거예요. 잠깐 지문 설명을 드리면 이 지문이 이제 철학 지문인데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부정적으로 간주하였다라고 아이들이 1문단에 읽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기술 부정적 관점 파악하고 그 다음에 2문단 넘어가면 그러나 근대 초기 학자들은 이 관점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기술이 뭐 훨씬 이롭다고 주장하였다 하니까 두 번째 나오는 거는 긍정적 입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술에 대해서 1문단에서는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고 2문단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네. 아이들이 여기까지 파악을 해요. 그리고 다음 3문단으로 넘어가면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하면서 기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였다를 읽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술에 관해서 크게 3가지 관점이 있네까지는 파악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문제를 보면 너무 1번을 고르고 싶은 거예요. 기술에 대한 상반된 철학적 이론들 아까 1문단, 2문단에 있었는데 나 이거 너무 고르고 싶어. 근데 약간 찜찜하죠. 절충 이건 또 뭐야? 하고 일단 안 골라요. 그리고 그래도 밑으로 내려가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정답이 숨어 있는데 애들이 못 찾아오는 거예요. 이 정답이 4번 손지예요. 기술에 관한 관점들을 통시적으로 소개한 뒤 그중 한 입장을 고찰하고 있다. 이게 정답인데 왜 아이들이 이 4번을 선뜻 고르지 못할까요? 통시적, 그쵸? 통시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정말 모르겠는 거죠. 1문단에서 고대, 2문단에서 근대, 3문단에서 이제 20세기 초반이 나왔으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철학적 관점이 바뀐다는 걸 어머님들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 애들은 통시? 이러면서 에이 모르겠어. 그냥 제일 1번 상반된 거 너무 좋아. 이러고 그냥 골라버리는 거예요. 절충 뜻을 모르니까. 절충은 서로 다른 두 입장을 이제 잘 어우러지게 조화를 시켜서 융화시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짜장면, 짬뽕, 짬짜면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애들은
절충 이런 걸 모르니까 세 번째 관점이 아예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에도 불구하고 그냥 절충 맞겠지 뭐 하고 1번 골라서 틀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기본적인 어휘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어휘도 틈틈이 공부를 시켜서 이제 구멍이 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요. 저희 그 프로그램에 어휘장도 암기를 시키는데 이 어휘장 구성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이제 배우는 그 1주차에 만약에 배우는 단원의 비문학 지문입니다. 구조주의라는 벌써 어려운 단어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맨 땅의 상태로 이걸 읽으면 구조주의 뭐야 하면서 읽게 뻔해요. 그러니까 그 주차에 미리 주중에 외워올 단어장에 구조주의라는 어휘를 실어 놓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구조주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 아이들이 구조주의라는 말을 이 한 줄을 보고 완벽하게 이해하길 바래서 넣어놓는 게 아니라요. 그래도 한 번 뜻을 외워놨으면 지문에서 이걸 보고 내가 그때 외웠던 거네 하면서 그 어휘에 대한 암기력도 강화가 되고 이 지문에 대한 이해도도 올라가게 이제 서로 도움을 주는 암기를 효율화시키는 그런 구조로 지금 저희가 어휘장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구조주의 하나만 딱 실어놓는 게 아닙니다. 그 구조주의 지문에 다른 문제로 이제 실존주의라는 어떤 새로운 또 개념이 문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주의와 반대되는 실존주의라는 개념도 여기 4번에 실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구조주의, 실존주의 같이 넣어놨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실존과 본질은 무엇이냐? 실존주의를 외우면 뭐예요? 실존을 모르는데, 그쵸? 그래서 실존에 대한 어휘도 같이 외우고 그다음에 실존과 반대되는 개념이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본질도 같이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어떤 개념들을 외우면 그 개념과 관련된 다른 단어들까지 함께 학습하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놓았고요. 이렇게 철학처럼 조금 어려운 개념들이 있을 경우에는 구조주의, 실존주의 이런 어휘들은 따로 배경 지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어휘장 뒤편에다가 조금 더 상세한 설명과 배경 설명을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어휘는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어휘장에 대한 그 구성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비문학 어휘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기본적인 교과서에 실려있는 어떤 단어들도 다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국어 개념 학습이라고 해서 문학 개념어들 있잖아요. 물론 문법 시간에 배웁니다. 하지만 어휘 시간에 한 번 더 간단하게 실어 놓아서 아이들이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문학 어휘 학습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별 사자성어 학습과 속담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김용건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수능에서는 요즘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추세예요. 고1 모의고사에 뭐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왜? 애들이 몰라서 틀려주니까. 문제 내기 쉽지? 애들이 잘 틀려주지. 그래서 아직까지 내신에서는 한두 문제씩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잡으려고 사자성어랑 속담까지 한 강안에 같이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그 비문학 어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그 클리닉하고 과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이제 정규 수업하고 이제 클리닉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규 수업은 이제 한 타임에 3시간씩 이루어져 있어서 문학이 90분, 비문학하고 문법이 45분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업은 이제 주말에 토요일 오전, 오후, 그 다음에 2부 오후, 일요일 똑같이 오전, 오후, 2부 오후 이렇게 해서 3타임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클리닉 시간은 무엇이냐면 정규 수업을 들었잖아요. 아이들이 열심히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숙제가 나가겠죠.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게 생겨요. 아니면 정규 수업 때 깜빡 졸았어.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해. 근데 그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좀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중에 클리닉 시간에 오면 과제 틀린 걸 보면서 이 아이가 이게 약하구나 하면서 다시 그 부분만 집중 설명을 해주거나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은 주 1회 평일에 수목금 중에 이제 편한 시간에 학생 스케줄 되는 시간에 오면 되고 보통 1시간 내외로 진행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클리닉 과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주중 정규 시간에 배웠던 주말에 정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거 관련된 지문들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아이들이 열심히 풀어오게 되는 거죠. 어휘 테스트 그 아까 말씀드린 단어장 암기만 하고 시험을 안 보면 아이들이 암기를 안 할 테니까 시험도 매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 테스트 이건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이 정규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듣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쌓여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험을 안 보면 복습을 또 안 하니까 정기 테스트를 한 번씩 봐서 종결고사라고 해요. 그래서 45문항씩 해서 그 실제 모의고사랑 똑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나면 이제 영역별로
학생이 어떤 점이 약한지, 어느 영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어떤 문항이 어려웠는지 쭉 분석해서 성적표가 나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수업 구성 설명이었고요. 1부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설명회 지금 마무리했고요. 잠깐 질문 받는 시간 가질게요. 그리고 질문 잠깐 생각하실 동안 잠깐 요것만 소개할게요. 저희 지금 카카오 채널 김종길 딱 검색하면요, 카카오 채널에 김종길 국어학원이라고 나오거든요. 요걸 딱 눌러서 추가를 해주십시오. 그럼 여기 이번 여름방학 때 하는 특강들도 안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등은요, 지금 받으신 자료 있죠, 그 고교 선택 전략집. 요거 채널 추가하시면 파일로 드리는 지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요 채널 등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오목간에 열리는 특강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잠깐 질문 생각하시면서 Q&A 시간에 그 나눠드린 그 봉투 안에 보면은요, 그 상담 신청 내지 그 수업 신청하는 그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를 작성하시고 나가실 때 저쪽 5층 데스크에 내주시면은 아마 우리 실장님들이 전화해서 상담도 진행하시고 아마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작성해 주시면서 질문 있으신 어머님들 손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아무거나 좋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근처로 가서 어떤 질문인지 듣도록 할게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런지 질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신청서는요 계속 작성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우리 2부 대입 제도 변화와 고교 선택 전략에 대해서 우리 학교 자체를 이 목동에서 나오셨어요. 지금 저희가 소개할 선생님은. 그래서 학창 시절 초, 중, 고를 목동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목동을 너무나 잘합니다. 게다가 목동 오목교 이투스에서 오랫동안 수시 팀장을 맡으셨고요. 그다음 메가스터디 러셀 목동에서 최상위권 학생들 입시 컨설팅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목동 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엄청 높겠죠. 그래서 대입 제도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특히 목동 고교의 선택 전략에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네, 노승욱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죠. 자, 어머님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오목반 강사 노승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1시간이 지났습니다. 힘드시죠, 어머님들? 힘드시죠? 예, 우리 아이들은요, 이 수업을 3시간 들어요. 예, 더 힘들겠죠? 일단은 간략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번 대학 입시제도의 변화와 고교 선택 전략에 대해서 특히 목동 지역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입제도를 아직 잘 모르시더라도 오늘 오시면 기초부터 다 말씀드리되, 최근에 예를 들면 뭐 유튜브들 여러분 많이 보시죠? 입시 유튜브들. 거기서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제가 목동에서 지난 10년간 국어 강사를 하면서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제 경험들을 다 녹여서 말씀드릴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PPT 자료 얼마든지 사진 찍어서 배포하셔도 됩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진 찍으시고 이따가 각 학교, 고등학교, 목동 지역 학교 정보 나올 때 중요한 정보가 많으니까 말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예, 저는 저희 김종길 국어논술학원 중3 예비고일 강사를 맡고 있는 노승욱입니다. 아까 말씀드리셨다시피 저는 갈산초 신서중 신목고를 졸업했고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목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목동 주민입니다. 예, 지금도 신혼집도 목동에 있어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투스 목동오목교에서 수의팀장 오래 역임했고요. 메가스터디 러셀 목동에서 최상위권 입시 컨설팅을 역시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 강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시 컨설팅, 특히 수시 관련 경력이 길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입제도의 이해와 최근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쉬운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수시랑 정시가 뭔지 정도는 아시죠? 그죠? 수시가 왜 수시라고 부를까요? 아세요 혹시? 정말 수시로 뽑기 때문에 수시예요. 딱 기간을 정해놓고 뽑는 게 아니라 대학들이
나름대로 학교별로 수시로 기간을 마련해서 뽑기 때문에 수시고, 정시는 딱 수능 보고 접수 기간이 있습니다. 정시에 한 번에 뽑아요. 그래서 정시예요. 그래서 정시고, 우리는 수능 위주의, 즉 수능의 정시와 내신 중심이 되는 수시 입시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그 수시 관련해서 학생부 종합 교과 논술이 있는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자, 학생부 종합 관련해서는 이 지역 학교 생기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의대 합격한 학생의 생기부 내용을 오늘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앞으로 수시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어머님들, 제가 2023 올해 기준 상위 15개 대학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오신 어머님들이 상위 15개 대학 이외 대학을 목표로 오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서울시내 상위 15개 대학 기준으로 했을 때 34.5% 정도를 뽑고 있는 전형이 바로 수시의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인 교과와 그리고 비교과 활동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비교과 활동이 바로 생기부에 실리는 내용인데요. 이게 뭔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교과입니다. 즉 내신 성적인데 중학교 성적표와는 좀 다르게 등급이 나오죠. 그죠? 등급이 나와요. 1, 2, 1, 2. 1이 대부분이고 2가 좀 섞여 있죠. 이게 전교 1등 성적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1, 2가 섞여 있으면 대부분 1이고 이러면 전교 1등이에요. 등급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제는 4% 안에 들어야 1이 나와요. 그래서 1, 2가 섞여 있으면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시에선 이렇게 등급을 봅니다. 등급을 보기 때문에 이 등급을 이제 앞으로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이 비교과, 즉 활동입니다. 이 내용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생기부는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내신이었던 같은 학생이에요. 내신을 아까 보여드렸던 같은 학생인데 의대 합격했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제가 이제 봐줬던 학생인데 이번에 이제 인하대 의대 합격한 학생인데 학종으로요. 자, 생명과학 원 과목이죠. 아까 보셨던 과목들이 점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다 이걸 써주세요. 이 과목에서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나 써주세요. 써주시는데 위에 세 줄 정도는 모든 학생들한테 똑같이 써주세요. 뭘 공부했다. 생명과학 시간에 이러이러한 걸 공부했는데 제가 밑줄 쳐놓은 거 보시면 루게릭병에 대해 조사하고 향후 획기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힘. 완전 의대죠. 그죠? 사람의 유전병 중 단지증에 대해 조사하고 피질골절골술과 1단계 연장술의 사이점을 중심으로 단지증의 치료법을 분석하였으며 단지증 수술법은 없을지 알아보고 싶다고 밝힘. 이렇게 그 과목 내신에서 점수만 잘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발표를 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실어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전공적합성, 수시의 전공적합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데요. 자, 생명과학은 의대랑 너무 밀접한 과목이죠. 근데 보시다시피 수학에서조차, 자, 수학 보시면요. 수학은 역시 위에 몇 줄은 학생들이 똑같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이 학생은 수학에서조차 심장 박출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수투에서. 그죠? 의대 내용이 실려 있죠.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어에서조차. 국어인데요. 이 국어 세특입니다. 국어 생기부인데 내 몸 안에 작은 우주 분자 생물학을 읽고, 예, 세포 능동사멸에 대해서 그 단지증의 근본적 해결 실마리, 이러면서 상피세포, 염증 반응과 스테로이드 이런 얘기가 국어에 실려 있어요. 어떤 학과를 가고 싶으면 모든 과목에 그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관적인 생기부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서 하셔야 될 게 고1 올라가게 되면 일단 수시를 준비를 일반적으로 하실 텐데 어떤 전공을 지망할지를 이제 미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1 때부터 내가 어떤 과목에 내 앞으로 쓰고자 하는 전공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3년 관리하셔야 돼요. 이 학생은 이렇게 의대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실제로 의대 합격을 했습니다. 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4가지 요소로 평가를 합니다. 모든 학교가 발전 가능성, 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 인성인데요.
옛날에는, 즉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전공 적합성이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있죠? 이렇게 생기부에 지원 전공 관련 활동이 많이 실려 있느냐, 그리고 관련 과목 내신이 좋으냐가 제일 중요했는데 지금 제가 세 번째로 배치시켰죠. 코로나19 때문에 생기부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학교들이 뭘 많이 보기 시작했냐면 내신 성적은 당연히 보고요. 이제 뭐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발전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학교들 발표한 거 보시면 원래는 전공 적합성이나 학업 능력이 1번에 있었는데 발전 가능성이 1번으로 전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혹시 고1 때 성적이 아주 좋지 않았어도 상승세를 보이면 명문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네 가지 요소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11.2%, 상위 15개 대학 중에 11.2% 선발하고 있고요. 내신이 기본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등급 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이 등급, 즉 교과만 보는 게 아니라 면접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기본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뭐 의대 학생부 내용 이런 건 안 들어가요. 대체로 안 들어가는데 면접이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내신이 기본돼, 내신 성적과 등급이 기본되는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학교장 추천 전형,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써 있는 전형은 대부분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있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 있죠. 논술 전형은 상위 15대학 정원의 8.9%로 올해 선발하고 있고요. 이게 어머님들 옛날에 대학별 고사예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받아 선발하는 거고,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글쓰기 실력과 독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수학 논술과 과학 탐구 논술을 봅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고1, 고2 학생들 만나게 되면 꼭 이 얘기를 합니다. 현행, 즉 내신에 집중하라고요.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반대되는 얘기를 할 건데, 정시가 증가한다는 반대되는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아무리 그래도 수시가 60%예요.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 있죠. 엄마 나는 수능이 잘 맞는 것 같아.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요즘 애들은 이제 정시만 준비하는 애들 정시 파이터라고 하거든요. 정시만 해서 잘해볼래. 이제 정시 늘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전체의 60%를 포기하는 건 아깝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일단 전 고1, 고2는 현행 내신에 집중하도록 교육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보통 내신에 집중 투자하고요. 방학 때에는 수능 및 다음 학기 준비를 하면 고1, 고2 때에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너무 수능을 원하더라도 일단은 내신에 도전해보는 게, 수시에 도전해보는 게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60%를 버리고 시작하는 건 사실 합리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일단 현행 내신에 좀 집중을 하도록 저희는 지도를 했으면 좋겠고, 자, 이제 대학 입시 이슈에 대해서 제가 4가지 설명드릴 건데요. 주요 15개 대학 보시면 제가 반대되는 말씀 드린다고 했죠. 수시가 조금씩 줄고요. 정시가 늘어요. 그래서 이제 40%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2016학년도, 17학년도만 해도 정시가 25% 막 이랬어요. 많이 늘었죠. 그래서 내신도 일단 열심히 하지만 설령 잘 안 되더라도 길이 넓어지고 있어서 입시는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보시다시피 수시가 60%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 60%, 57%를 학종, 교과, 논술, 기타 특기자 전형이 나눠 가지죠. 단일 전형으로는 수능이 제일 많죠. 42%. 그래서 단일 전형으로는 인원이 제일 많은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역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정시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설령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수능이 잘 나오면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정말 슬픈 이슈입니다. 우리 예비고1 학생들 학령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 N수까지 해서 쌓인다고 생각하면 정말 많죠. 그래서 이 점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셔야
입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많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 큰일 났다. 너희들 이거 알고 있니? 하면서 얘기를 하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대학 정원은 비슷한데 학령 인구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대학 가기 힘든 애가 분명히 맞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달라는 경각심의 의미에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정말 핫한 이슈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3들 등등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이슈인데 바로 자연인문 교차 지원 현상이 올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요거는 아직 조금 이를 수도 있지만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최상위권은. 자, 옛날에는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연과 인문을 선택했어요. 그죠? 그래서 문과, 이과 이랬죠. 이제는 통합됐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그냥 너 이과, 너 문과가 아니라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하고 과학 탐구를 선택하는 학생을 우리가 자연계열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사회탐구를 고르는 학생을 인문계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자연계열, 의학계열 학과들은 이 미적분, 기하와 과학 탐구를 필수로 지정해서 미적분이나 기하 또는 과학 탐구를 안 하면 입학 지원 자체를 못 해요. 근데 인문계열 학과는 과목 지정이 없어요, 수능에서. 그럼 어떻게 되죠? 자연계열 학과는 인문계열 포함한 전 모집 단위, 문과, 이과에 다 지원 가능한데 인문계열은 딱 인문계열 학과만 지원 가능하죠? 왜냐하면 미적분, 기하나 과학 탐구를 안 했을 테니까.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 점수대를, 이번 수능입니다. 이 점수대를 보시면 미적분이나 기하가, 지금 수학입니다. 미적분이나 기하가 같은 점수대에 확통보다 표준 점수가 잘 나와요. 3점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어머님들 표준 점수 3점이면 대학 라인이 바뀌어요. 3점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요, 이것보다 더 차이가 납니다. 수능이라 차이가 좀 적은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요 대학의 수학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 이 3점 차이가 더 벌어져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높은 수학 표준 점수를 이용해서 명문대 상경 계열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내가 서성한 자연 계열 갈 수 있는데 그럴 바엔 연고대 경영학과 가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불리하죠? 인문 계열에서 인문만 공부해서 연고대 경영학과 가려는 애들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계열 학생들이 명문대 지향에 좀 유리한 입시고 인문계열 최상위권 학과 진학 희망자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망하는 학생들이 간간히 분명히 인문계열이고 사회탐구를 선택했는데 지금부터 미적분 공부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대 경영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점자들이 올 테니까 여기서 차별화를 하려면 미적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과목을 이제 문이과 통합이 되다 보니까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렇게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인문계열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실 나는 서울대 최상위권 학과를 가겠다라는 학생들만 적용이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닌데 인문계열 학생이 미적분을 선택했다가 한 문제 틀리면 확률과 통계 다 맞는 것보다 손해보니까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자연과 인문 교차 지원 이슈를 좀 말씀드렸고 자 이제 마지막 요즘의 대학 입학 이슈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저희가 국어학원이라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어 영역의 입시 결정력이 절대적으로 상승했어요. 최근 5년 동안 표준점수 추이를 보시면 5년 전에는 다 맞아봤자 134점 줬는데 이제는 다 맞으면 150점 줘요. 국어에서. 많이 어려워졌죠. 표준점수는 난이도 점수입니다. 많이 어려워졌고 점수 비중이 커진 거죠. 그런데 더 눈에 와닿는 자료를 보면 이겁니다. 수학 만점자 올해 2,702명이었고요. 국어 만점자 올해 28명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최상위권 의대 갈 애들 많이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의대를 간 애들도 있고 실패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패한 애들이 99% 수학 못 봐서 의대를 실패했을까요?
만점자가 2,702명이면 한 개 틀린 96점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의치한약수, 메디컬은요, 전부 96점, 100점 맞으셔야 돼요, 수학. 근데 그렇게 맞아요, 애들이. 왜냐하면 이제 2, 3년, 3, 4년 전에 있던 킬러 문항들의 난이도가 낮아진 건 아시죠? 이 추세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킬러 문항들의 난이도가 낮아졌고 대신에 준킬러 문항들의 난이도를 올려서 전반적으로 노력하면 수학은 96, 100점 맞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노력 안 하면 안 되겠죠. 수학도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근데 국어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학 다 맞아놓고 국어 못 봐서 의대 실패한 애들이 의대 실패자의 전부예요. 의대는요, 수학 못해서 못 가는 게 아니죠. 의대 갈 애들은, 또는 이제 의치한약수, 메디컬 갈 애들은 수학 다 잘해요. 국어 못해서 못 가요. 그래서 최상위권일수록 국어가 입시를 결정하는 경향이 정말 심해졌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지금부터 국어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자, 정시 비중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설령 내신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생겼더라도 절대 희망 잃지 마시고 끝까지 준비해달라. 수능 비중이 증가했으니까. 둘째, 네, 올해 이번 2026학년도 예비고일 수험생 수 최다다. 그래서 경각심 가지고 준비해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세 번째는 자연계열 입시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네 번째, 국어 성적이 입시 성공을 결정한다는 건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국어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네, 이제부터 대학 입시 입슈는 제가 다 다뤘고요. 저희 목동 지역 고교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가 고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고교를 선택해야 되는지 원칙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원칙 말씀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미 상위권이고 활동적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특목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입시에 유리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생기부 세특이나 여러 내용들, 생기부를 꾸미는 내용들이 확실히 특목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잘 해주세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게다가 과목 이름, 활동 이름도 달라요. 그래서 티가 많이 납니다. 이 학생이 자사고 특목고 학생인 게 티가 많이 납니다. 고교 블라인드 때문에 불리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많이 받습니다. 고교 블라인드 아시죠? 생기부에서 학교 이름 지우는 거. 2, 3년 됐죠? 됐는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특목이나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에는 별로 손해를 안 봤어요. 왜냐하면 대학이 알아요. 생기부를 보면 이게 어느 학교인지 알아요. 특목이나 전국 단위 자사고는. 그래서 고교 블라인드로 손해 안 보니까 특히 상위권이나 활동적이면 특목고 전국 단위 자사고 가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정시도 유리해요. 왜일까요?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수능 성적도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높아요. 좀 이따가 학교 실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상중하위권, 즉 지금 성적과 상관없이 어쨌든 나는 내신적인 꼼꼼함은 우리 아이가 좀 덜해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확실히 강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정시에 대한 생각을 주로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능 학습 분위기 좋은 일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위권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학종이나 교과 좀 불리하고 또 잘 안 챙겨주는 학교도 있어요. 수능 좋은 학교 중에서. 그래서 정시에 유리한 학교, 어딘지 아시죠, 어머님들? 어딘지 아시죠? 좀 이따 학교 이름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드릴 거고. 자, 지금 중위권 또는 이하인데 우리 아이는 모의고사 너무 안 돼서 수시 중심으로 보내고 싶어서 내신 수월한 일반고 보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목동에서는 이런 학교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수치로 보여드리면요, 어머님. 자, 이게 올해 서울대예요. 올해 서울대. 바로 이번에 서울대 합격 자료예요. 보시면 요 선 위에는 외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 요 밑에는 목동 지역 학교 몇 개를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 뭐 외대부고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수시 정시할 거 없이 정말 좋은 서울대 입결을 내고 있고요. 외고도 이제 정말 좋은 입결을 내는데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도 특히 수시가 강한 학교가 있고 또는 정시를 좀 잘 보내는 학교도 있다. 그래서 특목 자사를 보내실 때도 아이의 성향, 특히 아이가 뭐 기숙사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지, 학생들과 잘 어울리는지 이것까지 고려해서 수시 경향인지 정시 경향인지까지도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일반고 보시면 강서구는 정말 서울대 정시 보내는 게 어마어마하죠. 예, 항상 이랬습니다. 정시 관리를 너무 잘해줘서 잠시 후에 제가 학교별 특징 요 화면으로 보여드릴 건데 강서구는 수능 관리가 정말 잘 돼 있어서 거의 대원외고와 유사하죠. 강서구가 그죠? 서울대 보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밑에는 계속 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목동에 있는 학교들은 다 잘 보내는데 순위가 계속 바뀌고 정시와 수시 좀 고르게 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지난 한 10년간 목동에서 이제 수시나 정시 관련된 상담들 많이 하고 국어 강사하면서 그런 경험이 녹아 있는 제 제자들을 토대로 만든 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겁니다. 네, 저희 주변 학교들의 정보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얼마든지 사진 찍으십시오. 그래서 얼마든지 공유하셔도 됩니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기준에 따라서 아예 최상위권이고 활동적이고 기숙사 생활 잘 버틸 것 같으면 특목 전국 단위 자사가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아이를 공부 잘하지만 집에서 다니는 게 강한 아이일 것 같고 또 아주 잘하지 못하지만 이제 열심히 해보려는 학생이면 집에서 다니는 게 낫겠죠. 그럴 경우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강서구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수치를 보셨지만 수능이 정말 강세예요.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많이 봐요. 사설 모의고사, 뭐 메가대성 모의고사, 이투스 모의고사, 종로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학교 차원에서 엄청 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배우고 있던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못 오면 학교에서 모의고사 본다고 못 와요. 고2한테 고3 거 보게 해요. 고1한테 고2 거 보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애들이. 그리고 뭐 수학 어렵고 이과 중심인 학교는 너무 유명하고 강서구는 열람실을 등수별로 자리 배치합니다. 그래서 등수에 민감한 애들은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수행평가가 여기 있는 모든 학교들 중에서 가장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학생 개인이 수능 공부하기 너무 좋고 제 제자들 얘기 들어보면 선생님 여기 재수학원 같아요 이래요. 네, 하루 종일 자습한대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잘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학생부 종합 아까 보여드렸던 수시 좀 쓰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뭐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아요. 수능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모의고사 친화적이고 그러면 강서구 가서 잘 어울리면 정말 입결이 잘 나옵니다. 네. 두 번째는 대일고예요. 대일고는 아무래도 수시에 친화적이에요. 실제로 학생들이 2학년까지 수시 준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요. 선생님들이 수시 학종 지원도 잘 해주십니다. 수시 학종 지원을 잘 해주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의대 합격 그 생기부에 막 내용이 많이 실려 있었죠. 교과 내용 말고 이 학생은 뭘 포부를 밝힘, 뭘 연구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실어주세요. 몇몇 학교를 가면 선생님들이 거절도 해요. 안 실어주겠다고. 근데 여기에 수시 친화적이라고 써있는 학교들은 아이들이 마음만 먹고 욕심만 가지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다 실어주고 더 실어주고 뭐 좀 더 실을 게 없냐 가지고 와봐라. 그런 학교들이에요. 특히 대일고는 그게 잘 돼 있는데 문제는 대일고는 남학교죠. 남학교인데 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산 앞에 있어서 모기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 곤충 싫어하는 애들은 되게 힘들어했어요. 대일고 다닐 때. 근데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대학 잘 가는 게 중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주셔서 감안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수시에 좀 강한다. 내신에 강하고 활동하고 막 꾸미고 과제 내고 수행평가하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대일고만한 학교도 없어요. 네. 그리고 목동고 말씀드릴게요. 목동고는 당연히 여학교고요. 여가 안 붙어 있지만 여학교입니다. 그리고 이과 중심고 여기는 정시 수시 다 우수하고요. 정시 준비생이 더 많아요. 왜 이러냐면 여고잖아요. 공부를 내신을 너무 꼼꼼하게 잘해요. 그래서 좀 일찍 정시로 돌리는 경향이 큰 학교인데 그런데 내신 잘하는 학생들의 아시다시피 의치한약수 메디컬 수시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예요. 그래서 내신 꼼꼼하고 의치한약수 메디컬 목표로 하는데 내신 잘 받을 자신 있으면 여기 가면 선생님들이 의대 학생부 잘 써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고다 보니까 내신 받긴 쉽지 않다. 자, 네 번째 양정고입니다. 양정고는 목동에서 자사고죠. 그래도 자사고기 때문에
내신 등급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내신 등급 잘 받으면 당연히 결과가 매우 좋죠. 근데 여기는 수시만 좋은 게 아니라 사설 모의고사도 강서고처럼 많이 보기 때문에 정시도 우수해요. 그리고 자사고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수시 학종 지원을 잘해주시고 무엇보다 면학 분위기가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예. 수시 지원을 잘해주신다는 건 제가 어떤 말씀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생님들 아주 적극적이시고,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정시 준비생이 좀 더 많은데 수시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선생님들이 수시 학종 지원 잘해주시는 편인데 정시 준비생도 많고 수행 평가 비율이 타 학교에 비해서 좀 높아요. 그래서 수시를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시 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나온 신목고인데요. 네, 신목고는 참, 네. 일단 남녀공학이에요. 남녀공학이고요. 정시, 수시 모두 그래도 목동에 있으니까 우수해요. 우수한데 여학생 강세가 너무 세요. 즉, 그 얘기는 남학생들이 중하위권에서 깔아줘요. 예. 여기에서 기적을 일으킨 게 바로 접니다. 예. 보통은 남학생 중하위권들이 깔아주고 학습 분위기가 양전과는 다르게 조금 안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목고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인터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준비할 때 평소에도 학생들한테 다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학교 학습 분위기 안 좋아요 얘기하는 학교 유일한 학교. 네. 근데 여학생은 좋아요. 왜냐하면 남학생들이 깔아주니까 수시든 정시든 수시에서 특히 갈 때 좋은데 문제는 이제 공립고등학교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바뀌죠. 그래서 수시 전문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바뀌니까 일관적인 뭐가 이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집 가깝고 여학생이라면 가볼만 합니다. 예. 상대적, 결국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 제가 나온 학교를 제가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슬퍼요. 슬픈데 여학생들이라면 추천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학생들이라면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예. 자, 그 다음 진명여고입니다. 진명여고는 여학교죠, 여고니까. 정시, 수시 모두 입결이 우수하고요. 아까도 보셨죠? 강서고 다음이었고. 자, 학생 수가 최다예요. 인원이 제일 많아요. 그 얘기는 두 가지예요. 첫째, 인원이 많으니까 4% 1등급 안에 들기가 조금 수월해요. 대신에 인원이 많으니까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아요. 결국 똑같죠. 결국 똑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건 똑같고 또 여고다 보니까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요. 과거에는 인문계열 강세 학교였지만 요즘 자연계열 정말 잘 보냅니다. 그래서 진명여고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내신 꼼꼼하게 잘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써놓지는 않았지만 수시 잘 써주세요. 저 생기부 다 보고 갖고 있는데 잘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한가람고. 한가람고는요, 당연히 수시 친화적입니다. 자, 활동 많고요. 수시 준비생이 많은 학교예요. 대일보처럼. 많고 선생님들께서 수시 학종 지원을 정말 잘해주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가람고 생기부 보면 내용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내신 성적 받기가 당연히 쉽지는 않겠죠. 근데 그것만 잘 받고 선생님들 준비만 잘 따르면 활동이 좀 많은 편이에요, 학교가. 그래서 수시 지원에는 정말 좋은 학교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 35분, 40분 정도 진행했는데요. 이 시간 동안 어머님들께 좀 좋은 정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성적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어머님들, 아버님들, 자제분들의 성적대가 있을 건데, 제가 어머님들께 꼭 하고 싶은 말.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어머님들. 제가 학생들 수업할 때도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너 지금 성적 때문에 쫄지 마. 제발 쫄지 마. 겁먹지 마.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변해요, 어머님들. 성적이 정말 많이 변해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제가 실제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아직은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클리닉을 할 때건 수업을 할 때건 모의고사 볼 때건 아직은 약한 학생이 있는데,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 중 10%, 15%는 제가 항상 말은 안 하지만 이 생각을 해요. 얘는 지금은 중하위권이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얘는 반 3등 안에 100% 든다. 이런 느낌이 오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일까요?
되게 꼼꼼하고 차분하고 그냥 오래 잘 많이 틀려도 오래 앉아 있는 애들, 얘네들이 결국 고등학교 올라가면 최상위권을 형성해요. 근데 반대로 제가 오히려 잘하는 애들한테는 이 이야기 많이 해요. 너 방심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너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역전당한다. 그게 얼마나 괴로운 줄 아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중하위권 학생들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공부하는 학생이면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쫄지 말라고 저는 언제나 이야기를 하고, 어머님들이 지금 성적 가지고 아이의 대학 입시 목표를 혹시 중위권이라면 벌써 정하지 마세요. 어디 갈지 몰라요. 얼마나 잘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자신감을 가지시고 아이들한테 쫄지 말라는 이야기 꼭 제가 항상 하고 있고, 최상위권 혹시 뭐 자제분들을 가진 어머님들 계시다면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무섭게 치고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학교에 관한 정보, 대학 입시에 대한 이슈 말씀드렸고, 이제 저희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승욱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설명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가시면서 그 작성하신 그 신청서 그 옆으로 가시면 5층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앞에 선생님들 계시니까 혹시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이쪽으로 와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